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이 된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하기는 어렵겠네요. 남들보다 좀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제 인생에 관한 사연을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몇 달을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진 않거든요. 하지만 남다른 제 삶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보기로 했죠.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대해 털어놔 보겠습니다. 아마 듣고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직접 경험한 저조차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니까요. 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언니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자매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할머니마저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시고 나서는 정말 언니와 둘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언니는 마치 엄마처럼 늘 저를 챙겼죠. 언니, 왜 달걀 프라이 나만 줘? 또 하나만 했어? 그럼 반 나눠 먹자. 아니야, 난 달걀 비려서 별로야. 그러면서 손을 휘휘 저었어요. 하지만 전 언니가 달걀 살 돈도 아낀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늘 하나뿐인 프라이는 제 차지였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참고서 사주고 제가 아프면 밤새 이마에 손 얹고 걱정하던 사람이 언니였네요. 그런 언니는 어려운 형편에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장학금 받아가며 대학 졸업하고 회계사 시험에도 한 번에 붙었죠. 그 덕에 저도 대학을 무사히 마치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언니한테 빚진 마음으로 살았어요. 언니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형부도 참 좋은 분이셨어요. 과묵하지만 다정하고 언니를 아끼는 사람이라는 게 제 한눈에 보였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늘 친절했고요. 외동인 형부도 결혼하기 몇 해 전 홀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외로운 처지가 저희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셋이 모이면 서로 의지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결혼 이듬해 조카 하은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참 많이 울었어요. 언니 축하해. 고생 많았어. 항상 엄마 같던 언니가 이제 진짜 엄마가 됐구나.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카가 갓 돌을 지날 무렵 형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야근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형부 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언니는 부모님에 이어 교통사고로 또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게 된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왜 하필 언니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평생 고생만 한 사람한테 왜 행복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야? 도대체 왜? 저는 하늘을 원망하며 펑펑 울었지만 정작 언니는 울지 않았어요. 조카를 안고 조문객을 맞으며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게 더 마음 아팠어요. 어린 딸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 악물고 버티는 언니를 보는 게 너무 힘들었죠. 그 뒤로 3일간의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도착하니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서연아, 나 기운 낼 거야. 나한텐 하은이가 있잖아. 그 사람이 남겨준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힘내야지. 언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강인한 사람이요. 저는 그런 언니가 존경스러우면서도 걱정됐지만 언닌 자신의 다짐을 지키려는 듯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험난한 삶에 대한 불평 한마디 없이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형부가 남겨준 재산과 함께 차곡차곡 불려나가며 자식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형부가 떠난 지 2년째가 됐고 하은이는 4살이 됐어요. 헌데 그맘때 오랜만에 전화한 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뭔가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서연아, 나 할 말 있어. 시간 되면 집으로 좀 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은데 그냥 전화로 말하면 안 돼? 전화로는 좀 그래. 와서 얘기하자. 평소 같지 않은 목소리에 불안한 마음을 안고 퇴근 후 언니네로 향했습니다. 하은이는 일찍 잠들어 있었고 언니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언니가 절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의아한 마음에 봉투를 열어보다 그만 기절할 땐 놀라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에 선명한 글씨로 위암이라고 쓰여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 글자들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언니가 암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가 암이라고? 말도 안 돼. 얼마 전까지도 건강했잖아. 그러게 말이야. 내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몰랐나 봐.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더라. 그래서 내일 입원하기로 했어. 근데 내 경우는 예후가 안 좋대.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가 왜? 의사도 그러더라. 치료는 해보겠지만 장담은 못한다고.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아파도 언니는 안 돼. 하지만 언니는 오히려 등을 쓸어주며 저를 천천히 달랬죠. 울지 마, 서연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도 많이 생기는 거야. 우린 여러 번 겪어봐서 알잖아. 다음 날부터 언닌 입원해서 치료를 시작했어요. 입주 도우미를 들여 하은이를 맡기고 치료에 전념했죠. 저는 틈만 나면 언니의 집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간병인에게 언니를 부탁하고 조카가 잘 지내는지 수시로 살폈죠. 제 남편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저를 다독여주더군요. 처형은 좀 어때? 병원에 자주 가보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집안일을 신경 못 쓰고 언니네만 매달려서 내가 미안하지. 어머니 보기도 죄송하고. 그때 저는 결혼한 지 갓 1년이 넘은 신혼이었어요. 맞벌이하는 저희를 위해 시어머니가 같이 살며 집안일을 도와주고 계셨죠. 그래서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워낙 경황이 없어 집엔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언니네 자주 가는 걸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오히려 조카와 저희 자매를 안타까워하며 응원해 주셨죠. 아이고, 환자가 힘들어서 어쩐다니. 네가 옆에서 기운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줘라. 죄송해요, 어머니. 다 어머니한테만 맡겨두고. 아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우리가 남이니? 나 요즘 매일 새벽 기도 가는 거 몰라? 나도 너만큼은 아니겠지만 사돈이 얼른 좋아지길 빌고 있어. 그러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언니네나 신경 써라.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어머닌 저를 타박하긴커녕 도와주고 응원해 주셨죠. 저는 진심으로 마음씨 좋은 시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사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니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어요. 그러다 치료를 시작한 지 3달쯤 됐을 때 언니가 저를 병원으로 부르더니 가녀린 어깨를 떨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미안한 말을 좀 해도 되겠니? 뭐든 말만 해. 저기 하은이, 네가 좀 맡아줄 수 있을까?
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울먹였어요. 언니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앞에 남은 날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요.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얼른 나와서 하은이 언니 손으로 직접 키워야지. 서연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하은이한텐 아빠도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계시고 나까지 떠나면 그 어린이한테 남는 가족은 너뿐이야.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언니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얼른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언니,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당연히 하은이 내가 꼭 지킬게. 약속해. 그러니까 언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치료 잘 받을 생각이나 해, 제발. 그 말을 듣는 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내 동생.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제부랑 사돈어른도 좋은 분들이라 마음이 편하다. 언니가 눈물을 글썽이자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 언니네 집으로 간 저는 하은이를 안고 또 한참을 울어야 했네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언닌 결국 한많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하은이 걱정뿐이었죠.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조카 이름을 불렀고 제가 그런 언니 손을 잡고 조카를 꼭 지킬 거라고 다짐했어요. 언닌 그제야 편안한 표정을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뒤로 조용히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조문객은 언니의 친구와 동료들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장례 첫날부터 제 곁에서 빈소를 함께 지켜주더군요. 특히 시어머니는 장례식 내내 하은이를 품에 안고 계셨어요. 제가 조문객 응대하느라 정신없을 때 하은이 밥도 챙겨주시고 잠도 재워주셨습니다. 애가 칭얼대면 달래주시고 화장실도 데려가 주시고요. 4살짜리 아이를 돌보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인상 한번 쓰지 않으셨네요. 그 덕에 저도 안심하고 언니를 보내줄 수 있었죠.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부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조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물론 언니와 약속은 했지만 막상 현실적인 문제들이 눈앞에 닥치니까 막막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긴 하셨지만 그래도 친손주도 아닌 아이를 데려와서 키운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지 걱정이 됐어요. 내가 하은이를 맡겠다고 하면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실까? 친정조카 키우는 게 그리 달갑진 않으실 텐데 재현 씨는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저런 생각에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네 어머니, 하은이는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겠지? 저는 괜히 뜨끔해서 불편한 표정으로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네, 그게 언니가 부탁하긴 했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서. 말 못 꺼낼 게 뭐가 있어. 다른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어린 것한테 피부치라곤 이모 너 하나뿐이잖아.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지. 애가 아주 귀염성이 있어. 시어머니가 잠든 하은이를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씀에 전 그만 눈물이 왈칵 솟았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당연한 일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친손주처럼 잘 키우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처럼 편하게 일하면 돼. 애랑 며칠 붙어 있었더니 정도 많이 들었다. 안 그래도 낮에 텅 빈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로웠는데 이제 하은이 키우는 재미에 살면 된다. 어머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제 손을 토닥이자 운전하던 남편도 웃으며 거들었어요. 그래, 나도 이제 하은이가 우리 딸 같아. 엄마도 원래 예전부터 애들을 좋아하셨고
그러니까 자기도 절대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 하은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잘 키워보자. 알았지? 그날 저는 진심으로 제가 시집을 참 잘 왔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와 남편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비록 부모님과 형부, 마지막으로 언니까지 떠나보냈지만 하은이만큼은 제가 꼭 지키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곁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그 두 사람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이런 말을 해줬어요. 자기 그동안 힘들었지? 처형은 이제 좋은 곳으로 가셔서 우리를 응원하실 거야. 그리고 초년에 힘들면 말년엔 잘 산다잖아. 더는 자기 인생에 힘든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장담해. 그래서 저도 그런 남편의 말을 믿으며 앞으론 제 인생에 또 다른 아픔이 없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시련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네요. 사건은 하은이가 저희와 함께 생활한 지 한 달 만에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할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는 잘 적응했어요. 물론 처음 며칠은 엄마를 찾으며 울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기도 했고요. 그때마다 저는 아이를 안고 토닥이며 이렇게 말했죠. 하은아, 엄마는 아주 먼 곳으로 가셨어. 근데 하늘에서 하은이를 늘 보고 계셔. 하은이가 밥 잘 먹는지 잘 자는지 다 보고 계시지? 정말? 엄마가 하은이 보고 있어? 당연하지. 그러니까 하은이가 착하고 즐겁게 지내야 엄마도 행복할 거야. 알았지? 응? 그럼 언젠가 엄마가 하은이 만나러 오기도 하나? 하은이가 잘 지내면 엄마가 꿈속으로 만나러 올 거야. 정말? 그럼 나 착하게 잘 지낼 거야. 밥도 잘 먹을 거야. 전 그런 아이를 보며 눈물을 꾹 참고 웃어줬습니다. 하은이를 걱정하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바쁜 저를 대신해 조카를 위한 반찬을 따로 만들어주시고 머리도 예쁘게 묶어주셨죠. 어린이집이 끝나면 아이를 데려와 같이 놀아주시는 일도 어머니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은이도 할머니를 무척 따랐어요. 아이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잘 안다던 말이 떠올라 어머니가 아이에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다 보지 못해도 알 수 있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정말 어쩔 뻔했나 모르겠어요. 아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예쁜 하은이 덕분에 요즘 내가 회춘하는 것 같아. 애랑 놀다 보면 얼마나 웃을 일이 많은지 아니? 시어머니가 무릎 위에 잠들어 있는 아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웃으셨습니다. 그때는 진심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은이랑 내가 어머니를 만난 건 정말 큰 복이구나. 하늘이 우리한테서 언니를 데려갔지만 어머니를 보내주신 건 정말 감사해. 그러다 하루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마 일상적인 전화겠거니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받았죠.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자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서연아, 큰일 났어. 하은이가 없어졌다. 그 말씀 한마디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은이가 어딜 가요? 제 물음에 어머니가 울먹거리며 말씀하셨어요. 그게 놀이터에서 숨바꼭질하다가 잠깐 눈을 뗀 사이에 애가 갑자기 사라졌어. 지금 내가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아무 데도 없다.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경찰은요? 경찰 부르셨어요?
아니, 아직 안 불렀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뛰어만 다녔어. 이를 어쩌니? 서연아, 우리 하은이 어쩌니? 어머니, 지금 정확히 어디 계신 거예요? 제가 경찰 부를게요. 어느 놀이터에 계신 거예요? 그렇게 통화하는 동시에 저는 미친 듯이 회사를 뛰쳐나와 택시를 잡아 타고 동네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손이 덜덜 떨려 혼났어요. 하은이가 없어졌다니. 너무 날벼락 같은 말이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놀이터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사색이 된 얼굴로 주변을 헤매고 계셨습니다. 곧 쓰러질 것처럼 숨이 턱까지 차올라 헐떡거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서연아, 이를 어쩜 좋니? 내가 애를 잃어버렸어. 제 신고받고 도착한 경찰도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것 같더군요. 저도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조카를 찾았습니다. 놀이터 구석구석, 화단 뒤, 벤치 및 근처 골목까지 돌며 아이 이름을 목이 터질 듯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조카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애가 갑자기 왜 없어져요? 시어머니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은이가 숨바꼭질하자고 해서 내가 눈 감고 열흘 동안 숨으라고 했는데 눈 뜨고 애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처음엔 잘 숨었나 보다 했지. 근데 아무리 놀이터를 다 뒤지고 이름을 불러도 애가 안 나왔어. 시어머니는 여전히 울먹이며 어쩔 줄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경찰차도 와 있고 저희도 아이 이름을 부르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아이가 사라졌다고 4살짜리 여자아이라고 말했죠.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찾아준다며 나섰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관이 다가와 안타까운 얼굴로 이런 말을 꺼냈어요. 하필 주변 CCTV가 작동을 안 합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뭘 던졌는지 깨져 있더라고요. 네? 그럼 다른 CCTV는요? 이 주변 상가라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 골목은 사각지대가 많아서. 경찰관의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놀이터에 사람이 없었는지 이렇다 할 목격자도 없었어요. 다만 저희 시어머니가 아이 찾으러 뛰어다니는 모습을 본 사람만 몇 명 있더군요. 아유, 할머니가 막 쓰러질 것처럼 애를 찾아다니시더라고. 아이, 할머니가 얼마나 놀랐는지 파들파들 떠시는데 아유, 애가 도대체 어딜 갔지? 그런 증언만 이어졌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어머니도 걱정돼 남편이라도 빨리 와주길 바랬는데 하필 그날 남편이 지방으로 외근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아, 하은이 찾았어? 아니, 경찰들도 다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어. 나 거래처 미팅 중에 그냥 나왔어. 바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놀란 남편도 아이를 찾기 위해 일도 미루고 달려오는 것 같더군요. 남편을 기다리면서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잠시도 쉬지 못하고 경찰과 함께 주변 골목, 편의점, 상가까지 샅샅이 뒤졌죠. 하지만 여전히 아이는 찾지 못했어요. 정말 감쪽같이 사라졌더라고요. 결국 일부 경찰관은 현장에 남아 계속 수색을 이어가고 시어머니는 실종 신고를 위해 경찰서로 가 당시 상황을 증언하시기로 했죠. 저도 얼굴이 허옇게 질린 시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 없어 경찰차에 함께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났을 때 남편도 경찰서로 왔어요. 남편 역시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더군요. 서연아,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하은이 아직 못 찾은 거야? 응, 아무리 찾아도 없어. 재훈씨, 나 어떡해? 저는 남편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은 그런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괜찮아,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며.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남편이 경찰서 의자에 앉아 숨을 몰아쉬는 시어머니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애한테서 왜 눈을 뗀 거예요? 숨바꼭질 한다고. 내가 눈 감고 열흘 동안 숨으라 했는데 눈 뜨니까 없어진 거야.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정말. 4살짜리가 얼마나 멀리 갔겠어요. 근처에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야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설마 이렇게까지 안 나올 줄 몰랐지. 어디 숨어 있다가 잠들었을까봐 동네만 다 뒤지고 다녔다. 아니, 그 조그만 애가 대체 어딜 간 거야? 엄마, 애를 그렇게 허술하게 보면 어떡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울먹이고 계셨지만 남편은 그런 어머니에게 자꾸만 언성을 높이며 윽박질렀어요. 그래서 저까지 시어머니를 탓할 수가 없었습니다. 숨바꼭질하다 잠깐 눈 뗀 사이에 사라진 거라면 누구라도 막을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뒤로 저는 제대로 밥을 먹지도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누가 애를 데려간 거면 어쩌지? 일부러 숨겨놓은 거면 경찰도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경찰에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어요. 놀이터에 있던 CCTV는 망가져 있었고 다른 CCTV에서도 아이 모습은 찾을 수 없었죠. 목격자도 없고 단서도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못 가고 미친 듯이 아이만 찾아다니는 제 머릿속에 상상하기도 싫은 생각들만 맴돌았어요. 저도 저지만 시어머니도 그날 이후로 눈에 띄게 수척해지셨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너무나 괴로워하며 자책하셨거든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애를 좀 더 잘 봐야 했는데. 저는 기운 없는 와중에도 그런 시어머니를 달래야 했죠.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집 앞 놀이터에서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죠. 하은이도 걱정되고 시어머니도 걱정되고 그냥 온 집안에 먹구름이 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종일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언니, 내가 잘못했어. 하은이를 지켜주기로 하고 일한다는 핑계로 나이 드신 시어머니한테만 아이를 맡겨놨어. 나 이번에 하은이 찾으면 진짜 열심히 돌볼게. 그러니까 제발 하은이 좀 찾게 도와줘. 부탁이야, 언니. 하지만 아무리 애타게 기다려도 조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애가 없어진 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결국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하은이 나타나지 않고 제 가슴만 시커멓게 타들어갔죠. 아이를 찾기 위해 저는 회사도 그만뒀어요. 경찰에서도 시원한 소식을 전해주지 못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전단을 만들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아이 사진을 넣고 인상착의와 연락처를 적어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마트 앞, 공원 어디든 찾아가 수백 장을 뿌렸어요. 혹시 이 아이 보신 적 있으세요? 석 달 전에 실종됐어요. 제발 애 얼굴 좀 자세히 봐주세요. 4살짜리 아이예요. 실종 당시에는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분홍색 운동화에. 그러다 울어버리길 반복했죠. 너무나 막막하고 가슴이 아파 미칠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발이 부르트도록 걷고 또 걸었어요. 밤에는 인터넷 실종 아동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관련 글을 검색하며 정보를 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묵묵히 지켜보며 도와주셨어요. 같이 전단을 돌려주시고 제가 지치지 않도록 열심히 끼니를 챙겨주셨죠. 서연아, 밥은 제대로 먹어야지. 이러다 네가 쓰러지면 하은이 누가 찾니? 남편도 퇴근 후나 주말엔 늘 곁에서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가족 모두가 하은이를 찾기 위해 매달렸네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가는 걸 느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눈이 퀭해지고 입맛도 없어서 살이 쪽쪽 빠졌죠. 무엇보다 무거운 죄책감이 절 짓눌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전 얼른 전화를 받았죠. 전단을 돌리고 난 후부터 그런 전화가 종종 왔거든요. 다 잘못된 제보였지만 저는 모든 전화를 다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하은이 소식을 들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여보세요? 저기 혹시 하은이 찾는 분 맞으세요? 전담 보고 연락드렸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아요. 혹시 하은이 보셨어요? 확실하진 않은데요. 제가 인천에 있는 보육원에 봉사활동하러 갔다가 이 전단 속 아이랑 비슷한 애를 본 것 같거든요. 진짜요? 인천 어디요? 어느 보육원이에요? 매번 실망하면서도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제보자에게서 받은 주소를 바라보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인천까지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저기 2시간은 넘게 걸릴 텐데 차로 가면 1시간이면 가겠지?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희 차는 남편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대신 어머니의 경차가 주차장에 그대로 주차돼 있었죠. 하지만 어머닌 조금 전 점심을 드시고 소파에서 잠이 드셔서 깨우기가 망설여졌어요. 그맘때 저를 도와 아이를 찾으러 다니느라 많이 피곤해 보이셨거든요. 저는 결국 어머니를 깨우지 않고 몰래 차를 빌려 쓰는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인자하신 분이니 분명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네요. 아이에 관한 급한 제보가 와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잘했다고 하실 게 분명하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신발장 위에 놓인 시어머니의 차키를 들고 집을 나서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어요. 제발 이번엔 진짜 하은이에게 제발.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아이도 하은이가 아니었어요. 역시 허탕을 친 거죠. 생김새는 비슷했지만 분명 제 사랑스러운 조카 하은이는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니네요. 제 떨리는 목소리에 아이를 보여주신 보육원 원장님도 아쉬운 얼굴로 대답하셨어요. 아유, 그래요? 아유, 안타깝네요. 제발 꼭 조카분 찾으시길 저도 기도할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잘못된 제보라도 연락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감사하자며 저 자신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계속 연락받고 찾아다니다 보면 언젠간 정말 제 조카를 찾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죠. 하지만 차에 올라타니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울다 간신히 감정을 다스리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지만 운전에 제대로 집중하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집 앞 골목에서 사달이 나고 말았거든요. 아파트로 들어서는 골목에서 접촉사고가 나버린 겁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상대가 동네 사람이라 보험 처리하고 그냥 좋게 넘어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차는 옆구리가 움푹 들어가 수리를 안 할 수가 없겠더군요. 어떡해. 하필 어머니 차를 타고 정신을 놓고 있었네. 저는 한숨을 쉬며 일단 수리점에 차를 맡겼어요. 평소에 자동차 점검도 항상 그곳에서 하고 사장님과도 안면이 있던 곳이었죠. 사장님은 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님께 사고 냈다는 말씀을 드리려니 한숨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물론 인자하신 분이라 이해는 해주실 것 같았지만 그래도 말없이 차를 가져가 사고까지 낸 상황이 마음 편치 않았습니다. 잠시 후 집으로 돌아가 현관에 들어서니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며 물으셨어요.
너 말도 없이 어딜 다녀오니? 전화해도 안 받고. 아, 죄송해요. 일이 좀 있어서. 그래? 근데 너 혹시 내 차 키 못 봤니? 아, 마트에 가려고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어디 딴 데 두고 못 찾나? 그 말씀에 제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사실 차 제가 좀 썼어요. 뭐라고? 네가? 네, 죄송해요. 어머님 주무시는데 하은이를 인천에서 봤다는 전화가 와서 급하게 가느라 말씀을 못 드렸어요. 헌데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제 예상과는 다르게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얼굴이 단박에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평소답지 않게 노여운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뭐야? 너 왜 말도 없이 남의 차를 마음대로 가져가니? 세상 어느 며느리가 간도 크게 시어머니 차에 몰래 손을 대? 네? 아, 죄송해요. 너무 급해서.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넌 기본적인 예의도 몰라? 그래서 차는 제자리에 갖다 놓은 거야?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차를 가져간 것만으로 저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는데 사고까지 냈다고 말하려니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니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어떻게든 마음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기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접촉사고를 좀 냈어요. 그 말 한마디에 평소에 늘 온화하시던 어머니의 눈빛이 싸늘해지시더니 갑자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차는 어디 있는데? 어머니는 화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까지 떨고 계셨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화내시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급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누가 그딴 말 듣고 싶다고 했니? 어서 가서 내 차나 찾아오란 말이야. 아직 수리가 덜 됐을 거예요. 내일 오후에나 찾으러 오라고 했는데. 됐어. 고장났어도 상관없으니까 당장 그냥 찾아와.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의 반응에 저는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솔직히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될 지경이었어요. 물론 몰래 차를 쓴 건 제 잘못이지만 그럴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일단 잘못은 제가 한 거고 차에 유난히 애정을 쏟는 사람도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 거듭 사과드린 후 다시 집을 나섰네요. 죄송해요 어머니. 지금 바로 가서 다시 가져올게요. 허둥지둥 수리점으로 향하면서도 여전히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그렇게 아끼시는 줄 몰랐네. 그냥 마트 갈 때만 가끔 이용하시는 거 아니었나?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올랐지만 그때는 차를 가지러 가는 게 급해 그냥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수리점에 도착하자 또 생각지 못한 상황이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런 말씀을 꺼내신 겁니다.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시죠. 그런 말씀을 하는 사장님의 표정이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늘 밝게 웃으시던 분인데 그날은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 게 분명했죠.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차에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사모님 그 블랙박스 좀 확인해 보세요. 네? 아니 블랙박스는 왜요? 저는 뜬금없는 사장님의 말씀에 놀라며 물었죠. 그게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일단 이리 좀 와보세요. 그러더니 사장님이 저를 차로 안내한 뒤 운전석에 달린 블랙박스를 조작하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사고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까 해서 블랙박스를 살펴봤어요. 혹시 차 옆구리 말고 다른 곳에도 충격이 있었는지 확인해서 더 정확히 수리해 드리려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말끝을 흐리더니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을 이어가셨죠. 일단 보시죠. 제가 말로 설명하기가 좀... 그 말의 끝으로 블랙박스에서 영상이 재생되자 화면에 며칠 전 날짜가 나오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통화하시는 게 왜 이상하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통화 내용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심각한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이미 벌어진 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날카롭다 못해 너무나 차갑더라고요. 그 애는 이모 아니면 어차피 보육원에 갈 아이였어.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잊으면 그만이란 말이야. 그 알 수 없는 말에 갑자기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마음 약한 소리 해봐야 소용없다니까. 제발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말고 정신 차려. 괜히 입 잘못 놀렸다가 다 틀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다 누군가 아는 사람을 만났는지 어머니가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리셨죠.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수리점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죠. 저기 사모님, 저도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는데 맥락상 그 잃어버렸다던 조카랑 관련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카가 사라질 당시 동네를 이잡듯이 몇 번이나 찾고 다녔으니 하은이가 실종된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사장님도 그 사실을 알고 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으니 저에게 보여주신 게 틀림없었어요. 잠시 넋을 놓았던 저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듣기에도 그런 것 같죠? 아이 얘기를 하는 게 틀림없는 것 같죠? 제가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참으며 묻자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제야 저는 시어머니가 평소와 달랐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차를 썼다는 사실을 알자 자신이 그 안에서 나는 의미심장한 대화들이 떠올라 당황했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블랙박스를 손에 쥔 채 경찰서로 가서 조카 실종 사건을 맡고 있는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형사는 헐레벌떡 달려와 절 보며 놀라서 물었죠. 무슨 일이세요? 하은이에 대해서 새로운 제보라도 있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형사님, 이것 좀 봐주세요. 저는 통째로 뜯어온 블랙박스를 형사 앞에 내밀었어요. 형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블랙박스를 조작해 컴퓨터에 연결해 영상을 재생하더군요. 그리고 영상이 끝나자 굳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어머니 본 차량 블랙박스란 말이죠? 네. 오늘 자동차 수리 맡겼다가 수리점 사장님이 발견하셨어요. 형사가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확인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해보죠. 통화 기록 조회하면 나올 겁니다. 형사님, 저희 시어머니가 설마... 아직 단정짓긴 이릅니다. 하지만 이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이 실종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 말에 저는 쓰러지듯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설마 어머니가... 설마... 형사는 바쁘게 움직이며 시어머니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조회하고 그날 통화 상대방을 확인했어요. 결과는 생각보다 금방 나왔습니다. 통화 상대방 확인됐습니다. 네? 그게 누구예요? 하지만 상대를 알아냈다고 하던 형사가 금방 말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재차 물었죠. 왜 그러세요? 누군데요? 시어머니한테 공범이 있는 거죠? 그게 남편분입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블랙박스에 녹화된 그 시간 시어머니와 통화한 상대방은 남편분입니다. 말도 안 돼요. 그 사람이 하은이 실종되고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데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전단도 같이 돌리고
지방에 아이 찾으러도 같이 갔다고요. 하지만 형사는 확신에 찬 얼굴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혹시나 하고 아이가 실종되던 날 남편분의 동선을 확인해봤어요. 하필 그날 회사에 휴가를 냈더군요. 몸이 안 좋다고. 네? 그럴 리가. 그날 남편은 지방에서 미팅 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도 한참 후에야. 확실합니다. 그날 남편분은 휴가를 내셨어요. 저희가 직접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한 일입니다. 머릿속이 빙빙 돌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남편이 출근한다고 평소처럼 나갔던 기억만 떠올랐어요. 제가 하은이 실종 소식 듣고 전화했을 때도 외근 중이라고 했고 2시간이나 지나서 경찰서로 왔고요. 저는 멍한 얼굴로 경찰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럼 그날 제 남편은 외근이라고 하고 대체 어디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카메라부터 차량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분을 소환해서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뒤로 경찰이 시어머니와 남편을 연행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찰서 한쪽에 앉아서 손에 땀을 쥐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형사가 절 부르더니 조사실 옆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2 사람 다 자백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넘어질 뻔했어요. 형사가 재빨리 절 부축하며 의자에 앉혔죠.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자백이라뇨? 그게 무슨... 2 사람이 아이를 유기한 겁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박재현이 공모해서요. 형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언뜻 이해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 다급하게 물었네요. 하은이는요? 하은이는 어디 있대요? 경북의 한 보육원 앞에 놓고 왔답니다. 거기 벤치에 잠든 아이를 두고 왔다고 하더군요. 뭐라고요? 경북이요? 아니 그 먼 데까지... 아무리 들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체 아무 죄도 없는 어린이를 왜 그 멀리까지 데려가서 버린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더니 수갑을 찬 남편이 형사에게 이끌려 나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서연아. 저는 벌떡 일어나서 남편 앞으로 다가가 팔을 붙잡으며 물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정말 당신이 그랬어? 하은이를 당신이 버린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전 깨달았어요. 경찰이 한 말이 사실이구나. 이 남자가 하은이를 내다 버린 거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던 남편에 대한 믿음이 끊어져 버렸죠. 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외쳤어요. 말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 어린애가 뭘 잘못했다고? 왜? 평생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 키울 생각하니 귀찮고 짜증났어? 애가 그렇게 꼴보기 싫었냐고? 제가 소리치자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딴 말이 지금 무슨 소용인데? 왜 그랬는지 나 말해!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자 더 열불이 터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하은이가 당신한테 뭘 어쨌다고? 그런 제 물음에 남편이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엄마가 계속 그러자고 했어.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된다면서. 처형 재산이 엄청난 걸 알고 하은이가 없으면 그게 다 우리 거라고. 뭐라고? 언니 재산?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실 언니에게는 꽤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형부가 남긴 부동산과 직업 좋은 언니가 알뜰살뜰 모은 재산이 적지 않았죠. 그리고 그 모든 게 아직 어린 하은이에게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바로 그 재산을 노리고 제 하나뿐인 조카를, 그 불쌍한 아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 기막힌 사실을 너무나 덤덤하게 털어놨어요. 처형이 남길 유산이 많다는 걸 엄마도 알고 계셨어. 강남 아파트랑 상가에 주식이랑 예금이 꽤 많다는 것도. 처형이 투병할 때 너랑 통화하는 걸 들으셨던 것 같더라. 그래서 엄마는 애만 없어지면 서연이 네가 그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눈 딱 감고 하은이를 버리자고 했어. 말도 안 돼. 그래서 고작 4살짜리 애를 버렸다는 거야? 그깟 돈 때문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전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믿고 마음을 터놓던 남편이, 친부모처럼 따르며 감사에 맞이 않던 시어머니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돈 때문에 제 어린 조카를 버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제가 알아야 할 일은 아직 많았습니다. 당신이랑 어머니가 그날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제 와서 숨겨도 소용없으니 다 말해. 그러자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날 나는 출근하는 척하고 나갔다가 엄마가 하은이랑 놀이터에 둘만 남았을 때 애를 차에 태워 지방으로 데려갔어. 그냥 집에 있다가 잃어버렸다고 하면 의심을 살 테니까 제대로 된 알리바이를 고민하다 애를 놀이터에서 잃어버린 걸로 꾸미기로 한 거야. 두 모자가 머리 맞대고 애 하나 갖다 버릴 계획을 잘도 세웠구나. 저는 이를 갈며 물었습니다. 그럼 CCTV는? 그날 놀이터 CCTV가 고장났다고 했어. 그것도 당신이 그런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전날 밤에 모자랑 마스크 쓰고 가서 돌을 던져 깨놓고 왔어. 그리고 다음날 엄마랑 숨바꼭질 한다고 숨은 하은이를 차에 태워서 경북까지 갔지. 근데 그동안 하은이가 잠이 들었더라. 그래서 보육원 앞 벤치에 자는 애를 내려놓고 왔어. 그러다 보육원 사람들이 애를 발견 못했으면, 그 보육원에도 애가 없다면 어쩔 거야? 당신 혹시 일부러 애 재우려고 뭘 먹이거나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남편이 그 말엔 펄쩍 뛰더라고요. 아니야, 일부러 재운 건 아니야. 사실 애를 어떻게 내려놓고 와야 하나 고민했는데 마침 차에서 자길래 그냥 깨우지 않은 것뿐이야. 하은이가 깨서 따라오거나 울면 나도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 애가 깨어났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눈 떠서 얼마나 이모부를 찾았겠냐고.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저는 남편에게 달려들어 손이 닿는 곳 아무데나 마구 때렸습니다. 그동안 나랑 같이 하은이 찾으러 다녔잖아. 전단도 돌리고 내가 울 때마다 위로도 해주고. 근데 그게 다 연기였다는 거야?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들더니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나도 진짜 후회했어. 당신을 볼 때마다 괴로웠고 매일 밤 하은이 꿈을 꿨다고. 벤치에 내려놓고 올 때 자는 얼굴이 너무 평화로워서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힘들었어. 그래서? 후회했으면 뒤늦게라도 애를 찾아왔어야지. 3달 동안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엄마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했어. 혹시 애를 찾으면 우리가 벌인 짓이 다 밝혀질 텐데 감당할 자신 없으면 입 다물라고. 말끝마다 엄마! 당신이 1~2살 먹은 어린애야? 언제까지 어머니 뒤에 숨기만 할 거야? 그때 또 다른 조사실 문이 열리더니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시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닌 절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서연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라. 이건 다 오해야. 오해는 무슨... 방금 당신 잘난 아드님이 다 털어놨거든요? 블랙박스에도 다 녹음돼 있었고요. 대체 왜 그러셨어요? 4살짜리 애가 뭘 어쨌다고?
제가 눈에 도끼를 품고 따지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걸 왜 몰라? 내가 나 혼자 좋다고 그랬냐? 막말로 어린애한테 그 많은 재산이 왜 필요해? 당연히 애 봐주는 우리한테 넘어와야 하는 게 맞지. 그런데 법적으로 그게 아니라잖아. 하은이만 없으면 네가 유일한 언니의 상속인인데 그 애 때문에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 너무나 당당한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또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듯이 눈을 빛내며 계속 말했어요. 그 어린애만 없으면 그 많은 재산이 다 내 며느리 차지가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홀어머니 밑에서 고생만 한 우리 아들도 편히 먹고 살게 될 거 아니야. 내 아들 팔자 고칠 기회가 제 발로 굴러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놓쳐? 그래서 지금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애는 어차피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너 아니면 보육원 갈 아이였어. 원래 애가 있어야 할 곳에 보낸 건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이 난리야? 하지만 전 그런 어머니를 향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거 아세요? 언니 재산은 어차피 제가 못 받아요. 제가 조롱하듯 하는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가 위암 진단 받자마자 재산을 전부 하은이 앞으로 신탁해뒀어요. 그게 뭔데? 하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자한테 매달 300만 원씩 양육비만 지급되고 나머진 애가 크면 본인이 직접 관리하게 되어 있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만약 애가 성인이 되기 전에 무슨 일 생기면 그 돈은 그대로 보육원이랑 사회단체에 기부되도록 계약되어 있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요? 하은이가 없다고 해도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었다는 뜻이죠. 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언니가 처음 아픈 걸 알게 됐을 때 저한테 연락해서 상의했거든요. 전 언니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했고요. 만약에 경우가 생기면 저희 자매처럼 부모 없이 어렵게 자라는 아이들한테 다 줘도 상관없다고 동의했다고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탐내시던 그 돈 하은이가 없어진다고 해서 제가 받은 게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짓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었어요. 오히려 애 키우면서 매달 양육비로 지급되는 300만 원이라도 받는 게 현명했을 텐데 전 당연히 그 돈을 전부 어머니께 드릴 생각이었거든요. 어머니가 하은이를 진심으로 아끼며 돌봐주신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멍하니 절 바라보다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그럴 리가 없어. 다 끝났어요. 그 망할 욕심 때문에 어머닌 돈도 잃고 명예도 잃은 거예요. 그 말의 끝으로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두 모자가 뭐라고 떠들어대며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빨리 조카를 데리러 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바빴거든요. 그 뒤로 저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무사히 조카를 만나게 됐어요. 다행히 조카는 남편이 버린 보육원 사람들에게 발견돼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죠. 석 달 만에 만난 아이는 펑펑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모, 왜 이렇게 숨바꼭질을 오래 한 거야? 이모가 하은이 못 찾을까 봐 무서웠어. 그래, 미안해 하은아. 이모가 늦어서 정말 미안해. 이제 다신 늦지 않을게. 어디 가지 않고 이모 기다려줘서 고마워 하은아. 그렇게 아이와 제가 눈물의 재회를 하고 얼마 후 남편과 시어머니는 오랜 재판 끝에 아동유기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리석은 욕심이 결국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거죠. 그 뒤로 당연히 저는 남편과 이혼했어요. 그 절차 도중 마주하게 된 남편은 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어떻게든 용서받으려 했지만 어림없는 수작이었죠. 고작 돈 때문에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저에겐 얼마든지 더 심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일이 있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5살이 된 하은이는 어엿한 유치원생이 되어 언니의 기일에 저와 함께 봉환당에 다녀왔네요. 아이가 언니의 사진을 바라보더니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하은이 이모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밤엔 하은이 보러 꼭 꿈에 놀러 와야 해.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리고 고사리 같은 손을 잡으며 마음속으로 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언니, 하은이 찾게 해줘서 고마워. 나 다시는 이 손 놓지 않을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어. 그리고 활짝 웃으며 다음을 기약하고 돌아섰죠. 노을이 아이와 둘이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길을 아름답게 비춰줬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길을 돌아 다시 만난 저와 조카의 앞날에 행복과 기쁨만 가득하길 기원해 주시겠어요? 그럼 오늘도 긴 사연에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